들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어딜 보냐면, 고까지가 이제 가장 지대론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딱 하나만 거리 보세요. 우리가 209페이지로 가시면은, 제가 찍어드리면, 209페이지로 가시면은, 지대론에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맨 위에 마찰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나요? 요거 한 번만 좀 체크해 보세요. 마찰비용 이론이,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마찰비용 이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헤이그란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헤이그란 학자가 얘기하는데,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이 지대라는 자체가 얘는, 지대하고 이제 교통비를 가지고 마찰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 비용을 줄이려면은 땅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교통비는 줄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자, 우리가 도시의 집가는 마찰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마찰 비용은 아까 제가 뭐와 뭐를 더한다 그랬죠? 지대하고 교통비. 토지는 고정돼 있죠. 그럼 뭘 절약시킨 게 좋아요? 교통비 절약이 지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통수단은 그 공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양호할수록 마찰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지대는 높아진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경향이 어디가 또 예를 들냐면 20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07페이지로 가시면은 체크 플러스를 보시게 되면은 경제지대와 준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먼저 준지대서부터 잡을게요. 준지대는 원래 준지대라는 것은 원래는 지대가 아니라는 거. 마샬이 원래는 토지에 쓰는 말인데 건물이나 기계 따위에 붙이기 위해서 쓰는 말이 이제 준지대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 맨 밑에 준지대에 마샬이라는 게 있나요? 얘는 자, 들어보시면은 이 토지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다. 그죠? 그럼 기계는 자본 설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장기로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멸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연사물이 토지에 얻어지는 소득과는 구별돼서 우리가 준지대는 장기에 생겨요, 단기에 생겨요. 단기 생산요소 공급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요소에 대한 수익을 의미하며 준지는 장기적으로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돼 있죠. 총수익에서 총 가변명이 있기 때문에 단기는 생기나 장기는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준지대는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준지대는 마샬이 얘기했거든요. 마샬. 그죠? 마샬이 얘기해서 마샬이 이제 준지대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토지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기계나 기구, 설비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구적으로 생겨요? 일시적으로 생겨요? 영구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생깁니까? 단기적으로 생깁니까? 단기적이죠. 단기적이다. 장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좀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좀 재밌게 또 지루하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오양마사를 준 그 대학교 1학년 때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따라서 맞살 준 그녀와 그녀가 이제 맞살 줬는데 좀 유효기간이 지나서 제가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이녀와 짧게 만났습니다. 길게 만났다, 짧게 만났다. 그럼 영구적이에요, 일시적, 장기적이에요, 단기적.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나왔던 게 이제 밑에 보시면은 경제지대가 나왔거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한 문제를. 그래서 파레토의 경제지대가 작년에 나왔어요. 파레토는 경제지대를 얘기하고 마샬이 인간이 만든 기계라면 얘는 토지입니다. 똑같이 초과연이 생긴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토지는 영속성이기 때문에 오래 가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지대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게 작년에 처음 나왔다는 게 참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형수익과 경제지라는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들어봅니다. 자, 우리가 갑돌이가 노동의 3요소가 노동, 토지, 자본이죠. 그죠? 노동과 토지가 있으면은 자, 항상 생산 요소의 대가의 노동은 임금을 주고요. 토지는 지대를 줘요. 자, 그럼 경제지대와 전형수입은 뭐냐면 들어보시면요. 갑니다. 자, 갑돌이가 만약에 지주예요. 지주여서 땅을 빌려줍니다. 을돌이한테. 그럼 지대를 받죠. 땅을 빌려주게 되면. 그러면 지대를 받는데 용도가 아주 다양해서 나다라는 용도가 있어요. 그럼 나다라는 용도는 80만 원을 받는데 이게 너무 적어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100만 원을 더 준대요.
그러면 이 80만 원을 받는 것은 전체 수입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80만 원을 따라해보세요. 전용 수입. 근데 자, 얘가 지금 100만 원을 옮겼다는 것은 20만 원을 더 바꿨기 때문에 더 옮긴 거죠. 이 더 받는 부분을 따라해보세요. 경제지대. 이게 바꿔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제가 아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80만 원이 무슨 수입이었죠? 우리가 전용 수입이었죠. 80만 원이. 그래서 어떤 생산 요소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지급해야 될 최소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된 이걸 포기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제지대는 생산 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생산 요소 공급자의 잉여분을 얘기합니다. 체크하셨죠? 그래서 아예 그냥 요거는 밑에 보시면은 그 밑에 제가 그 동그라미 3번에 대한 거는 안 했잖아요. 그죠? 3, 4월 달에 해드리고 5, 6월 달에 안 해드리겠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이건 아직 안 나왔는데 들어보세요. 자 여기 이제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토지에 대한 임대공급 곡선과 토지에 대한 임대수요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 전체 수입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100원짜리 빵을 10개를 사셨으면은 1,000원을 지불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 수입인데 들어오세요. 만약에 이 칠판주기를 만들 때 얘가 생산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공급곡선, 경제학에서 공급곡선 밑에 있는 부분을 전용 수입이라 그래요. 무슨 수입이라고 한다? 전용 수입. 그럼 만약에 1,000원을 생산비를 받는다. 왜? 1,000원이 생산비니까. 근데 만약에 1,500원 받았어요. 생산비보다 더 받죠. 그럼 요거 부분을 생산자의 잉여라고 하며 이거를 따보세요. 경제지대. 그럼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 박지성이라는 선수는 어때요? 연봉을 더 예전에 더 받았죠. 그럼 박지성 선수는 더 희소성이 강하잖아요. 공급하기가 쉬워요?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어려울수록 더 가파르다는 것은 비타르 쪽이거든요. 그죠? 그럼 가파를수록 경제지대가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많아지겠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토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비타르 쪽이잖아요. 그럼 토지는 그냥입니까? 100%다 경제지대입니까? 경제지대가 되고 완탈이면 100%가 다 전용 수입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깊숙하게 안 나왔어요. 자, 갈게요. 거기 보시면은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과의 관계는 공급의 탄력성이에요. 뭐의 탄력성? 그럼 공급의 탄력성이 니은 작을수록 비타르 쪽일수록 공급이 어렵죠. 그럼 경제지대가 커지고 전용 수입은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공급이 완탈이면 탄력적이 클수록 어떻습니까? 전용 수입이 커지겠죠. 경제지대 작아지고. 그래서 서 있으면은 경제지대가 100%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타르 쪽이니까 토지로부터 얻는 수입은 모두 경제지대가 파레토라는 얘기가 얘기했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넘겨주셔서 작년에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대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작년 문제. 시간 드릴게요.
자, 갈게요. 우리가 이 차익지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비옥도와는 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토지 위치를 중요시하는 것은 튜넨의 이론이죠. 누구 이론이다? 튜넨. 자, 제가 아까 맞살 준 그녀와 짧게 만났죠. 그 영구적이 나와야 돼요? 일시적이 나와야 돼요? 일시적. 단기에만 나타나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절대지대 기억나시죠? 절대지대는 마르크스에 의해서 토지의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개인한테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부터 발생하겠죠. 그런가요? 야, 4번이 처음 나왔어요. 전용 수입이에요, 이게. 무슨 수입이다? 전용 수입. 그래서 어떠한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그대로 사용되도록 최소한의 지급액은 경제지대의 전용 수입이에요.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게 안 나왔다가 처음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보시고요. 근데 입찰제는 어떻죠? 이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창출된 것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나타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대로는 그 정도 하시면 끝내시면 돼요. 끝내고 저를 따라오셔서 도시 공간에 대한 우리가 페이지로 가시면은 20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0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200페이지 가시면은 도시 공간 구조론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가 3개 쳐 있죠? 여기 반드시 또 뜹니다. 떠서 얘는 이제 어디까지가 나오냐면 우리가 거기 202페이지 가시면은 202페이지 다익심이 있죠. 그 다익심까지만 보세요. 유상도시는 안 나오거든요. 다익심까지만 문제가 배정됐다. 안 나오는 건 하지 마세요. 별표 치셨어요? 여기까지 3개. 그래서 3가지가 이제 동심원, 그다음에 선형, 그다음에 다익심이라는 3가지가 있죠, 그죠? 자,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천천히 한번 가보죠. 그다음에 문제를 한번 우리가 또 3문제를 풀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아까 튜넨은 농업입지니까 이 튜넨 이론을 버제스가 따라온 거죠. 그럼 버제스가 먼저요, 튜넨이 먼저요. 그죠? 튜넨 이론을 따온 거예요, 도시 이론으로. 그래서 얘가 아까 안쪽은 집약적이고 바깥쪽은 조방적이면서 안쪽은 지대가 높고 여기가 낮고 수송비가 낮으니까 안쪽은 접근성이 좋죠, 그죠? 그걸 따라와서 동심원을 그린 거죠. 그래서 얘가 1925년에 미국의 시카고시를 가지고 따져서 시카고 대학의 도시 생태학적 관점의 사회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막 침입한다, 계승, 천이 경쟁이 생태학적 측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기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 박스를 한번 보세요. 그럼 중심 업무, 자, 우리가 밑에 박스 그림을 보시면은 중심 업무지구, 점유지대,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안쪽일수록 CBD라 그래요. 중심 업무지구는 서울로 친다면 지금 명동이에요. 명동은 시청만 있어요? 백화점도 있어요. 다 있죠. 그럼 우리가 중심 업무지구는 도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심 회기대에 있다 보니까 안쪽은 지대도 높고, 그죠? 우리가 인구 밀도도 높고 접근성도 좋죠. 그럼 위치가 안 좋아요? 위치가 좋아요. 좋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못 있어요. 튀어나가서 옮길 천자를 써서 천이라고 하고 전이 됐다 그러는데, 자, 그럼 안쪽은 이제 공장이 있고요.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좀 낮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빈민으로서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서 좀 환경이 안 좋으면서 여기다 거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점이지대. 시험 문제는 점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점이는 인터넷을 뒤져보면요. 여긴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 산업이 혼재된 게 점이지대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환경이 좋겠어요? 환경이 안 좋겠어요? 그럼 3번 지구에 보시면은 저소득 주거지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저소득 주거지고, 그 다음에 고소득은 좀 떨어져 있으려고 하죠. 고소득이고, 그 다음에 통근자지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가겠죠. 위성도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전이 있죠. 전이. 그죠? 전자 동그라미 치시고 약간 야매로 갑니다. 고통 이렇게 쳐보세요. 그래서
따라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괴로우니 버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안쪽으로 갈수록 여러분 생각하실 때 환경이 좋아집니까? 더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죠. 공장이 있으니까. 그런가요? 그럼 범죄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도시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합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동심원은 버제스. 그래서 의의 5개 지구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으로 보시면 가장 오래된 실질적 모형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심, 천이, 전이를 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속, 고저속, 통근자지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비판은 이제 지나치게 이제 단순한, 동심원은 이제 지나치게 단순한 이론이고, 시카고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니은에 보시면은 교통의 발달을 고려를 못했어요.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는데, 그래서 맨 밑에 리을에 보시면 수송비가 중심지의 각 방향으로 같을 수는 없죠. 현실에는 동심구조 되게 어렵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걸 빠뜨려졌어요. 13번 풀어보세요. 제13번. 자, 제가 안쪽으로 갈수록 환경이 안 좋다 그랬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동심원에서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질병은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이게 나왔었거든요. 지금 책이 없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잡았고요. 그쪽 오른쪽 선형입니다. 이 선형은, 자, 아까는 교통의 발달을 고려 못해 하니까 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부채꼴.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부채를 딱 펴놓으면 부채꼴 모양으로 쫙 퍼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부채꼴 나왔다, 교통축, 교통망 나오면 선형 호이트 찍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할게. 부채꼴 나왔다, 그럼 누구 찍으셔야 돼요? 호이트. 그죠? 그래서 따라서 부채 들고, 호이트. 이렇게 암기를 좀 하시고. 그럼 이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글을 보시면은 1번 지구가 CBD라고 돼 있죠? 중심 업무지구. CBD가 중심 업무지구입니다. 1번이고. 그 다음에 5번을 보세요. 5번이 고급지예요. 고급. 고도덕. 그럼 고도덕층들은 이 교통축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가까이 있으면은 그냥입니까? 위치가 좋습니까? 접근성이 좋죠. 그 사람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대가 높을수록 지불 능력이 센 사람이 이걸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반대편에 저도둑이 있다. 자, 가볼게요. 자, 선형합니다. 자, 의에 보시면 따라서 교통망. 자, 세 번째 보시면 따라서 부채꼴, 축. 이런 게 있으면 다 선형이에요. 그죠? 그럼 내용을 보시면 맨 밑에, 얘도 내용을 보시면은 교통축, 부채꼴이라는 단어가 있죠? 넘겨보세요. 그럼 얘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넘기시면 니은번입니다. 니은번에다가 배표를 한번 쳐보세요. 고급주택은 교통망축에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입지합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얘가 가장 중요해서 가까이 입지할수록 접근성이 양호하죠. 그 다음에 중급은 고급 옆에, 적은 반대 있죠. 비판은 니은, 고도덕층을 너무 강조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프린트 14번 풀어보세요. 14번. 자, 13번을 보시면 호이트는 성형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력이 높을수록 고용기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적극성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입지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낮을수록 높을수록 고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잡으시고 그 다음에 202페이지 가시면 다핵심이라는 게 있어요. 1945년에 이제 오면서 자 얘네들은 이제 좋은데 얘네들 다 수정 보완해서
얘네들은 이제 중심지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도심이 하나밖에 없는데 단핵인데 얘는 다핵심을 얘기하죠. 다핵. 그 다음에 옛날에가 소도시였으면 얘는 대도시를 얘기해서 옛날에 오래된 도시를 얘기한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를 얘기한다. 그럼 얘는 신도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핵이 하나예요. 신도시가 있어요. 부도심이 있죠. 그럼 핵이 하나다, 다핵이다? 다핵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암기기법은 줘보세요. 자, 버제스도 한 명이 얘기했고요. 호이트도 한 명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단핵인데, 얘는 한 명 얘기했어요. 두 명 얘기했어요. 다핵이다. 그렇게 암기하세요. 자, 답니다. 다핵심은 두 명 얘기했죠? 해리스 울만. 그럼 이해 가시면은, 해리스 울만에 의해서 핵심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죠. 그런가요? 그럼 내용에다 배표. A, B가 나옵니다. A, B 위주로 가져가세요. A, B 있어요? 자, 우리가 얘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동종이라는 것은 같은 업종이에요. 같은 업종. 유사 활동입니다. 같은 업종끼리 모이고 다른 업종끼리 흩어지죠. 그럼 동종은 그냥입니까? 집적입니까? 집적. 모여 있다는 거죠. 집적도 맞고 집중도 맞죠. 근데 분산한다. 그럼 이질 활동이죠. 다른 활동. 다른 업종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질 활동, 이런 이질 활동이라든지 다른 업종, 거기 보시면은 이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종 업종들은 다른 것들이죠. 이질적이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모여 있어야 돼요. 분산이 맞아요. 분산이 맞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질적이다 하지 말고 그냥 이종이다. 다른 업종. 다른 업종은 분산이 맞고 그 다음에 이따 보시면은 양립됐다는 게 모여 있거든요. 그럼 얘는 입지적 양립성이라고 한다면 얘는 입지적 비양립성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동종은 집적, 그죠? 근데 이종 활동은 그점입니까? 입지적 비양립입니까? 그럼 이질 활동은 서로 이해가 상반돼서 다른 핵에 분리되면서 분산돼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잡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뭐 특정 위치에 특정선을 필요로 하고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다 위치가 다르겠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디귿번만 체크하세요. 일반적으로 이 이론은 오래된 도시라 그래서 단핵 도시였어요, 신도시였어요. 다핵이고 단핵이 아니죠. 그래서 다핵. 여러 부도심이 또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할게요. 그럼 프린트로 갈게요. 프린트로 가시면 15번을 맞춰보세요. 다핵심은 유사활동간 분산이 맞습니까? 집중이 맞습니까? 집중이나 집적으로 갔어야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이질활동은 입지적 비양립은 맞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 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지론 파트로 가면 166페이지로 가시면 166페이지로 가시면 166 가셨어요? 그럼 아까 농업에 대한 튜닝을 했었죠? 그렇죠? 그럼 1차 산업이 있으면 2차, 3차인데 3차 산업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넘겨보시면은 공업입지론으로 가볼게요. 공업입지론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않고 일단 아까 튜닝 이론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17번을 한번 풀어봅니다. 16, 17 빠뜨렸네 아까 16, 17 그 다음에 2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23번을 아까 풀었어야 되는데 16, 17, 23번
자, 7, 8은 보시면 제가 버제스가 먼저였어요? 튀넨이 먼저였어요? 그럼 16번에 튀넨의 고리급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을 농업 부분에 응용한 게 아니라 바뀌었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농업입주론의 튀넨은요, 생산비에서 결정합니까? 수송비에서 결정합니까? 수송비죠. 수송비가 위치니까 위치라고 제가 해놨고. 그 다음 맨 밑에 가시면 아까 23번에 중강성률 시장은 공표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떠한 정도 이미 같이 반영된 시장. 자, 다 반영된 시장은 강성이죠. 중강성이에요? 강성이에요? 강성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데 그걸 놓쳤네요. 이거 이해 가시겠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업입주론으로 갈게요. 공업입주론을 보시면은 페이지 168페이지로 가보세요. 168페이지로 가시면은 공업입주론이라는 게 있나요? 얘는 우리가 한 10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레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레시는 제가 5, 6월 달에 빼드리기도 하고 지금 거기 체크 플러스라는 게 있고 좌측에 최소 비용이론 배부 있었죠. 그죠? 찾았습니까? 그것만 하고 이제 제가 프린트를 두 문제만 좀 풀라고 얘기할 텐데요. 배부 위주로 가세요. 자, 공업입주론은 요즘은 잘 안 내는 취지입니다. 들어보시면은. 자, 가볼게요. 자, 공업입주론에 배버라는 학자가 나오죠. 공업입주론. 배버라는 학자는 비용을 최소화시켜요.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비용 이론. 비용 이론. 비용을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배버라는 학자가 얘기하는데요. 자, 얘는 이제 가장 강조한 게 아까 튀넨도 수송비였죠. 그죠?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그럼 가장 강조한 게 무슨 비라고요? 수송비죠. 수송비를 제가 강조하고. 그래서 수송비를 따진다는 것은 우리가 원료와 제품을 수송하죠. 그럼 무게가 많이 나가야 돼요? 무게가 좀 적게 나가야 돼요? 거리도 가까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무게와 거리를 곱해서 가장 최소고요. 필기를 하지 마세요. 제 문제만 하나 풀어드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요. 무슨 비를 제가 강조했다고요? 수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가 중요하죠. 요즘 근데 노동비라고 나오지 않고 인건비가 나옵니다. 인건비를 가장 줄여야 되죠. 그러면 얘는 비용이니까 이 인건 비용이나 수송비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이익은 모여 있으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죠. 그럼 직접 이익은 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 얘가 지금 그 비용을 좀 아끼려고 자기 집은 자택을 월세를 주고 수인이네 집에 얹혀 살아요. 그래서 따라서 수인이네 집. 수인이네 집에 얹혀 삽니다. 자, 그러면은 프린트로 한번 가볼게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자, 어떻게 최근에 나왔냐면 지금 20번 문제 있나요? 찾았습니까? 도와드려 볼게요. 배버의 공업입주론은 따라서 수인이네 집. 대답 좀 해주세요. 수인이네 집.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수는 맞죠? 그런가요? 근데 다 최소가 돼야 됩니까? 집적이익은 최대가 돼야 됩니까? 최대가 돼야 되죠. 그렇죠? 수송비와 인건비만 최소죠. 집적이익은 최대가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체크 플러스로 가볼게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169페이지에 가시면은 위에 체크 플러스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은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형을 묶어보세요.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은 따라서 수송비 지향형. 수송비가 적은 쪽으로 가자는 거고 노동은 아까 인건비였죠. 집적은 이제 집적력을 갖고 따지는 거고 자유입주는 아무데나 입주하면 되는데 들어갑니다. 자, 이게 좀 어려워요. 그 용어 정리가 편제와 국지원료와 보편원료가 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지라는 것은 원료 산지예요. 원료지. 그러니까 원료가 있는 곳, 원료가 나는 곳이 원료지향으로 가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장지는 소비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소비지 지향이죠. 소비지. 그래서 소비자가 있는, 그죠? 원료지가 아니라 이건 시장이 있는 곳으로 가자. 자, 그럼 중간에 이제 우리가 여기 그 공장이 있다고 봐봐요. 공장은 제품을 생산하겠죠. 제품을 생산. 그럼 여기까지 오면서 원료 수송비가 들어가죠. 원료 수송비가 들어가고, 원료 수송비가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품 수송비가 들어갑니다.
제품 수송비. 근데 원료라는 자체가 두 가지 원료예요. 이따 이 저자가 아마 해놓으셨을 거예요. 자, 편제라는 것은 그 지역만 나는 원료를 편제 원료라고 합니다. 편제. 그래서 국지, 그 지역으로 국한됐다. 근데 보편 원료라는 것은 보편은 물과 공기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편제는 광물 자원 같은 거예요. 광물 자원. 광물 같은 것은 그 지역만 나고.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물과 공기는 소비자한테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수 돌침대라고 들어보시죠. 별이 5개, 그죠? 그러면 장수 돌침대는 침대가 무거워요? 돌이 무거워요? 원석이 무겁죠,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낫죠. 원료 수송비를 적게 하니까. 맞나요? 근데 맥주라는 것도 물과 공기가 들어가지만 편제 원리가 보리가 들어가요. 그럼 보리는 그냥요, 돌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일로 끌어와서 일로 오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원료요. 일단 규칙문제 나왔던 게 들어봅니다. 자, 국지라는 것은 그 지역만 국한된 편제된 원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편 원료는 아무 데나 구할 수 있다면, 자, 국지는 원료 산지에 가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원료지에 있는 게 낫다. 원료지로 가자. 원료지향으로 갑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원료 수송비가 무거워서 그래요. 그죠? 그럼 우리 아까 장수 돌침대는 돌이 무겁죠. 그래서 원료의 중량이 이따만 많고 제품이 이렇게 작다면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중량이 점점 증가합니까? 중량이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해요. 중량이 감소한다. 근데 보편 원료는 물과 공기는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시장 지향가 낫다는 거죠. 시장 지향으로 가자. 소비자가 있는 곳.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량음료나 맥주 같은 경우는 보리도 편제 원료니까 끌어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물과 공기를 따게 되면 뻥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이, 제품이 무겁잖아요. 그죠? 원료보다. 그죠? 그래서 원료는 거의 수송비가 안 들어가니까 원료보다는 제품이 더 무겁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제품이 더 무거우니까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일로 오면서 그냥입니까? 중량이 점점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그래서 중량 증가 산업은 시장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원료 지향은 부패하기 쉬운 원료예요. 부패하기 쉬운 원료. 어떤 거냐면 꽁치 통조림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꽁치 통조림은 꽁치가 상하기가 쉽죠. 그럼 바로 만들어갖고 통조림을 만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부패하기 쉬운 원료니까. 그죠? 근데 이건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빵과 두부 같은 경우는 상하기가 쉬우니까 어떻습니까? 소비지 위치에 입지하는 게 낫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데 거기 박스 보시면은 원료지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원료지수 찾으셨어요? 찾았나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해드렸는데 그냥 마지막 이제 우리가 3, 4월 달이니까 원료지수라는 것은요. 학교론에서는 지수라면 앞에 게 올라가거든요. 그죠? 분수로 나열하면서 위에는 국제예요. 그 지역만 편제된 국지 원료 중량을 무게라고 해도 되죠. 제품 중량으로 나눕니다. 제품의 중량. 그럼 항상 우리 분수는 1로 비교하거든요. 그럼 원료 지수가 만약에 1보다 클 수 있죠. 1보다 크다는 건 위에가 많죠. 그럼 원료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원료 지향으로 가고 만약에 1보다 작다는 것은 밑에 게 더 크잖아요. 제품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 지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만약에 자 1이다. 그러면 아무데나 입자는 자유입지로 가자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갈게요. 천천히 가볼게요. 지금 원료 지향형은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되어 있죠. 시멘트 공업, 재련 공업, 부패하기 쉬운 원료, 꽁치 통조림 같은 걸 얘기하고요. 편제 원료입니다. 국지 원료. 특정 지역에만 나는 거죠. 수송비가 발생하겠죠. 그죠? 시장은 중량 증가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청량음료나 맥주,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편은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원료예요. 물과 공기 같은 경우. 수송비가 들지 않겠죠. 지금 여러분들 편제나 보편 원료에 설명이 안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요. 그럼 보편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시장 지향이 낮다고 돼 있죠.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지, 작으면 시장이죠. 소비지. 소비지가 시장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입지가 자유형은 아무데나 입지가 되고요. 노동지향형은 미숙연공을 많이 사용하는 의류나 신발 산업 같은 거는 저임금 지역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입지를 하고요. 집적이 나왔어요. 집적은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의 공동으로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시켜서 밑줄 쳐보세요. 수송비 비중이 큽니까? 수송비 비중은 좀 적습니까?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죠.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이 타이어나 유리 만드는 공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 입지형은 그냥 참고하세요. 그냥 원료 지수가 1인 거여서 어떤 제품의 수송비의 비중이 작아서 수송비가 입지요인에 거의 작용하지 않는 기술 집약적인데 거의 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레시는 거의 안 뜨기 때문에 일단 입만 아파요. 5, 6월 달에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거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제 170페이지에 가시면은 상권에 따른 입지인데 일단 오늘 프린트에 21번을 한번 풀고요. 21번을 풀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량 감소는 있는데 원료는 맞죠? 일로 와보세요. 중량 감소와 원료는 맞지만 보편이 맞아요? 국지가 맞아요? 국지가 들어가야 되죠.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야매를 좀 가볼게요. 따보세요. 국감원. 국정원은 국가가 우리를 감시하죠. 근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국가를 감시하는 소비자 보호원이에요. 따보세요. 국감원. 그럼 앞에가 부편이 나와야 돼요? 국지가 나와야 돼요? 국지가 나와야지 국감원이 맞죠. 그런가요? 이렇게. 체크되셨어요? 그래서 앞에가 국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부편보다. 그래서 부편을 국지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고치셨나요? 그 다음에 170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170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보통 상업입지론이 잘 나옵니다. 1차, 2차, 3차, 3차로 가는 흐름이니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오른쪽에 있는데, 자, 오른쪽에 가시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걸 이제 설명하겠는데요. 자, 크리스탈러는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러는 중심지라는 용어 정리로 먼저 가볼게요. 중심지는 시장이에요. 점포가 있는 곳입니다. 상업지죠. 상업지. 점포가 있는. 상업지를 얘기하고, 우리 학원이 상업지죠. 그 다음에 이제 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상권을 따보세요. 배우지. 배우지가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지가 상권으로서 고객이 존재하는 곳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심지 학원이 배우지의 제어와 서비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는 건 강의 서비스를 하고 있죠. 학원이 중심지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중심 배우지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상권이 좁아야 돼요? 넓어야 돼요? 좌측에 봐봐, 좌측에. 좌측에 가시면 상권이 있어요, 상권? 따라서 배우지. 점포와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상권은 상업지역의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입니다. 인구 밀도가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지역 면적이 클수록 좋죠. 고객 소득 수준이 높아야 되고 가장 좋은 배우지 조건입니다. 그럼 오른쪽 가시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중심지 형성 과정을 얘기하면서 갑돌이가 만약에 슈퍼를 오픈해요. 그럼 현상 유지는 안 해야 돼요? 현상 유지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최소 요구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 최소 요구치는 최소로 와줘야 되는 인원수입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이 100명 정도 와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상 이유만 먹는 최소 요구 범위를 보는 거죠. 근데 어쨌습니까? 우리가 더 와줘야지만 매출액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 짜장면도 배달 거리가 있듯이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근처에 만약에 이마트가 있으면 저기 경기도까지 가진 않겠죠, 그죠? 가겠다는 최대 거리예요. 그래서 통행료를 내고 가겠다는 최대 거리가 재화의 도달 거리예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수요가 제로인 곳입니다. 0인. 그러니까 수요가 1이 아니에요. 수요가 0이어서 이걸 넣으면 수요가 아예 전혀 없는 곳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우리가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성립 조건으로 가보죠. 조건은 자, 당연히 얘가 더 넓어야지만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도달 거리,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요구치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지만 중심지가 성립하거든요. 최소 요구치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밑에 중심지의 유형. 자, 고차, 중차, 저차가 있는데, 자, 일단 갈게요. 의 가시면은, 크리스탈로는 밑에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중심지의 성립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아까 중심지는 뭐였죠? 점포등이 존재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배우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고, 최소 요구치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상권 범위를 얘기를 하죠. 그런가요?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로서 최소예요, 최대한의 공간이에요. 그럼 소비자가 기꺼이 통행하는 최대한 거리라고 돼 있죠.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수요가 1입니까? 수요가 제로입니까? 제로. 판매량이 제로라는 거죠.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1이 아니에요. 이걸 넣으면 수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리을번의 별표. 그럼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재화의 범위 내에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럼 밑에 갑니다.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학교론에서는 따라서 요구는 작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최소 요구치는 작아야 되죠. 그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전폐주로 한번 가볼게요. 전폐주로 가시면은, 그러면 이제 171페이지 가시면 밑에 중심지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을 단일이 아니라 다수의 이 중심지로 얘기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고차, 중차, 저차가 있으면은 자, 우리 집 앞에는 이제 상점으로 본다면 그죠? 소매상권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 동네 슈퍼가 가깝고요. 조금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중형마트,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있죠. 이마트 같은. 그럼 대형마트는 가까워요? 더 멀어요? 규모도 크고 많은 기능을 하죠. 그죠? 우리가 동네 슈퍼는 아이 쇼핑이 가능합니까? 시식 가능합니까? 오늘 한번 해보세요. 우리 경찰이 신고하죠. 그죠? 근데 대형마트는 어떻습니까? 아이 쇼핑도 가능하고 한 끼를 다 때울 수도 있잖아.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 우리가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갑니다. 우리 집 앞에 초등학교가 가깝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우리 집 앞에 시청이 가까워요. 동사무소가 가까워요. 그 다음에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죠. 자, 시청은 서울에 여러 개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심지는 하나죠. 그죠? 그럼 우리가 동사무소는 많죠. 그럼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라미드형. 그 다음에 우리가 중차 옆에는 저차가 있으면 어때요? 고차가 너무 끌어당김이 크기 때문에 저차가 분포도가 줄어들죠. 그죠? 맞습니까? 가볼게요. 자, 고차일수록 더 거리가 가까워요? 더 멀어요? 저차가 가깝죠? 대답 좀 해주세요. 고차가 그냥입니까? 규모가 더 큽니까? 다양한 중심지 기능을 갖죠? 그런가요? 저차는 작고 단순한 기능이고, 아까 고차가 서울시청이 하나면 동사무소가 여러 개니,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수는 줄면서 무슨 모양? 피라미드형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넘겨볼게요.
그럼 중차의 중심에 포용하는 중심지의 저차는 고차로 갈수록 그 분포도는 더 줄겠죠. 그래서 고차로 갈수록 수도 줄고 분포도도 준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렇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고차와 저차 중에서 어떤 게 배우지가 더 커요? 고차. 근데 수는 작죠? 그럼 작기 때문에 중심이라는 게 넓겠고, 최소의 고치나 제한의 도면이 크겠죠. 시청이나 백화점 같은 걸 얘기를 하죠. 여기 가셨죠? 넘겨볼게요. 그럼 얘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허프라는 애가 페이지 17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76페이지로 가시면은 양가로 5번에 허프의 확률 모형에 동그라미 3번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크리스탈러가 얘가 중심지 이론을 전개하면서 수요자의 분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요자의 분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조금 거시적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허프라는 애는 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수요자 하나하나의 개성을 봤어요. 미시적으로 봅니다. 그럼 거시적이다, 허프는 미시적이다. 허프 보고 계셔요? 수요자 행태, 행동과 태도를 갖고 가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분석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과 저같이 다 소비자라면 우리는 먼 곳을 선택해요?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해요? 선택하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은 얘가 있을 때는 이마트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 물건을 사러 가려면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선택해요. 지나칠 가능성이 커요. 이건 허프 이론이라는 거죠. 크리스탈 이론이 아니에요. 고차일수록 더 수용할 가능성이 더 확대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7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따라보세요. 소매 인력, 만료 인력. 이제부터 만료 인력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크리스탈로는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했다면, 자 이때부터는 지금부터 따라서 만료 인력. 그래서 인력을 갖고 따져요. 그러면 소매 인력을 따진다. 그래서 이제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 아니라 우리 시험 문제는 중력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중력 모형이라는 것은 물체끼리는 끌어당긴 힘이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형성 과정이 아니라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으로 끌어당기는 만류 인력 갖고 따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네일리가 처음 스타트를 끊었죠.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죠. 자, 그러면은 갈게요. 그다음에 소매 인력, 만류 인력, 중력 모형. 학교 다닐 때 만류 인력이라는 걸 배우셨죠, 뉴턴에. 그래서 우리가 두 물체에 일어나는 만류 인력은 두 물체 질량 고면 비례하고 거리 지분 반비례한다고 배우셨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본다면 우리가 두 개의 도시를 봤어요. 거의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도시가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그걸 하기 전에 제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19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9번이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19번. 허프 이론 기억나시죠?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거 맞죠?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선택합니까?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좀 전에 기억나시나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이제 좀 갈게요. 재밌는데, 계산 문제도 좀 해드리겠는데, 항상 얘는 도시를 주어져요. 요즘 이제 오른쪽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안 그려주기도 합니다. 딱 두 개의 도시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권 단위를 상권을 도시 단위로 갑니다.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거래에 대한 흡입력, 끌어당기는 유인력이나 흡입력이나 이거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항상 C라는 도시나 C 마을을 얘기하는데 인구가 많을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크겠죠.
거리는 멀어야 돼요? 거리가 좀 가까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인원수가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인구에는 비례하고 인구에는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비례하고요. 거리는 멀어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되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물리적 거리를 평지를 얘기하거든요. 제곱을. 그래서 거리는 가까워야 된다. 그럼 요거는 비례겠어요? 반비례겠어요? 반비례죠. 그죠?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의의 중력 모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니은번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그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는 중심지 크기가 인구나 크기예요. 비례한다. 그러면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밑에 내용의 니은번 별표.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도시의 상거래의 흡입력은 그냥이에요. 인구에 비례해요. 두 도시의 분기점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나요? 빨리 풀어보세요. 프린트 가시면은 18번입니다. 18번.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자, 18번에 가시면은 자, 네일리의 소매인력은 두 도시 상거래 흡입력은 인구에 반비례합니까? 비례합니까?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죠. 체크하셨습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상권의 경계는 이 컨버스랑 연결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대표 예제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대표 예제 문제 찾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야매로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한번 염두에 이제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풀어드릴 테니까. 계산 문제를 조금씩 제가 다룹니다. 이 저자가 해놓으신 거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나중에 야매도 있긴 해요. 근데 이 저자 위주로 가세요. 처음에 했을 때는. A도시, B도시가 있다. 인구 유인 비율은. 자, 보세요. 자, 아까 인구에 비례한다 그랬죠. 따라서 7만 명. 거리가 10km죠. 10km의 제곱으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게 100이니까 700이 유인력이 돼요. 도와주세요. 얼마 된다? 700이고. 그 다음에 B도시는 42만 명이 인구죠. 대답 좀 해주세요. 20의 제곱이 400이니까 1050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확률이에요. 700과 1050을 합치면 되죠. 그럼 175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700으로 1750을 나누면 나중에 소수점이 0.4가 나와요. 그래서 40%. 40%가 간다는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1750에다가 1050이죠. 그럼 저자가 해놓으신 게 얼마예요? 0.6이라고 돼 있나요? 그럼 따라서 60%. 그러면 40, 60%가 간다는 거죠. 비율이. 만약에 100명 있으면 40명, 60명 간다는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분명히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제가 분명히 야매가 있긴 한데요. 이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제가 빨리 푸는 방법을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이 반비례하죠. 유인력이 700, 1050이라는 얘기죠. 대답 좀 해주세요. 합치면 1750이죠. 거기 700, 1050이니까 0.4, 0.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야매가 있긴 있는데 이건 지금 야매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저자가 해놓으신 거 위주로 가는 게 여러분 먼저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5, 6월 달에 가서 아니면 문제집 가갖고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빨리 푸는 방법도 그냥입니까? 이론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니까 인구가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반비례하죠. 알아두시고 나중에 제가 야매를 또 쓸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컨버스는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레일리의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레일리의 지금 내용 찾으셨습니까? 아래 그림에 만일 A와 B 도시가 크기 같다면 두 도시의 상권의 경계는 중간 지점에 나온다 그랬죠. 따라서 상권의 경계, 따라서 분기점. 이거는 크기가 같은, 구매량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죠. 상권의 경계는 따라서 작은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얘가 이제 처음으로 상권의 경계라고 했는데 이제 경계 지점이 생략됐거든요. 경계점이거든요. 분기점이에요. 이 분기점은 뭐냐면 끌어당기는 그 유인력이 같은 지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지금 A하고 B가 만약에 4만 명이면 그냥입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같습니까? 그럼 당연히 중앙이 온다는 건 이해 가셨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가 만약에 100명 있으면 얘가 유인력이 만약에 700대 700이라면 그냥요 같아요. 그럼 1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50대 50이니까 50명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얘가 한번 해보니까 희한하다는 게 얘가 크고 얘가 작은데 이쪽에 가깝다는 거죠. 분기점이. 그러니까 여기가 50%라는 것은 100명이 있는데 50명 가는 곳이 중간형으로 일로 쏠린다는 거죠. 왜? 멀러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상권의 분기점 오히려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까운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분기점이 어디에 쏠려 있어요? A에 쏠려 있어요? B에 쏠려 있어요? B에 쏠려 있죠. 체크하셨습니까? 그 거리를 잰 학자가 따라서 컨버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컨버스 있어요? 컨버스 찾으셨습니까? 그럼 얘는 처음으로 이걸 구분했고 얘는 거리를 쟀어요. 여러분 컴파스라고 들어보셨죠? 컴파스는 그냥 거리를 재요. 그냥 거리를 재는 공식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갑니다. 자, 시험 문제에 컨버스가 딱 한 번 나왔었는데 들어볼게요. 우리가 네 번째 갑니다. 우리가 분기점이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자, 지금 제가 이 구매역이 갖는 요 분기점을 처음으로 구분을 하는 학자는 네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얘는 시험 문제 얘가 A가 1000이다, B가 9000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은 쪽에 가깝겠죠. 그럼 거리를 잰 학자가 얘라는 얘기죠. 그래서 컴파스. 학교다닐 때 컴파스 아시죠? 그냥 거리를 재. 컴파스나 컨버스나 비슷하지.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공식을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지금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보고 계셔요? 이 분기점에 대한 아직 그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컨버스가 네일리 법칙을 수정해서 두 개의 경합도시 사이에 위치한 소비자를 유인함에 있어서 두 도시 간의 경계를 구했다고 나와 있죠? 그냥입니까? 공식을 만들어냈습니까? 공식이죠. 보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이거예요. 두 도시의 간의 구매 영향력이 틀립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거죠. 아까 50대 50이었잖아요. 그런 위치를 그냥 했어요? 구했죠. 네일리는 그냥 구분만 했는데.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프로 가볼게요.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는 게 있나요? 자, 갑니다. 자, 이제 컨버스나 얘네들은 딱 두 개의 도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네일리야. 왜? 네 말 맞아. 허프의 확률 모형도 얘를 따져온 거거든요. 맞는데, 자, 지금 A도시와 B도시가 있으면 D도시도 있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얘는 딱 2개만 본 거죠. 몇 개만 본 거다? 그러면 그냥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 안에 그 점포가 여러 개 있을 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도시 단위로 가지 않고 상권을 점포 단위로 갔어요. 할인점. 그래서 이마트랑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가 있으면은 고객이 중간에 100명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유인하는 역이 틀리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2개의 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다수가 되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상거래에 대한 흡입력은 아까 쟤는 인구에 비례했죠. 얘는 매장 면적으로 봐요. 무슨 면적을 본다? 매장 면적. 그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매장 면적이 커야 돼요? 그럴수록 흡입력이 커지죠. 그 다음에 거리에 이승이 아니라 제곱이 아니라 따라서 마찰 계수.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아까 얘는 어떻죠? 네일리는요. 인구가 많고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산이나 강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장애물을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넘겨보세요. 이 저자가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174로 한번 가보세요. 174로 가시면은 거기 3번에 문제점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딱 그냥요 2도시만 봤어요. 장애 요인이 없을 거라고 상정한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실제 그냥입니까? 산이나 강이 있을 수 있죠. 자연적 장애 요인이나 주민들의 구매 습관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허프는 따라서 마찰 계수. 그래서 마찰 계수를 이용해서 이런 장애 요인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마찰 계수가 자 이거는 따라서 시간적 거리. 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물리적인 제곱에서 어떤 평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 거리를 얘기하죠. 그럼 얘는 만약에 이마트로 갈 시장 점유율이 아까랑 쟤랑 비슷한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확률이니까 얘 3개 다 더해야겠죠. 그죠? 얘가 30이고 얘가 20이고 얘가 50이라고 봐봐요. 그럼 100이죠. 그죠? 그래서 유인력을 다 구해버려요. 2 플러스 롯데마트 홈 플러스. 그래서 얘가 30이다, 20이다, 50이다. 그럼 100에서 이마트가 30이니까 값에서 30% 점유율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요 유인력은 그냥입니까?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까? 거리의 마찰 계수성에 반비례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힘드니까 올라보세요. 확률. 허프의 확률이 히읗 들어가죠. 얘도 히읗 들어갔죠. 그럼 확률 나오면 무조건 허프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자, 지금 허프 보고 계셔요? 계산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계산 문제 할 겁니다. 계산은 제가 숙제를 드릴 거예요. 시간 관계상. 자, 갈게요. 그럼 허프, 소도시예요? 대도시예요?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형이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점이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쇼핑센터에 갈 확률이에요. 그럼 소비자와의 점포까지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경쟁하는 쇼핑센터 수가 적어야 되죠. 자기 쇼핑센터의 크기가 커야 된다는 거죠. 이건 네일리입니까? 이건 허프입니까? 그러면 2번 별표. 자, 아까 네일리와 컨버스는 딱 2개 도시였잖아요. 소매 인력 이론을 수정 보완했죠. 그래서 개별 소매 점포의 고객 흡입력은 그냥입니까? 매장 규모에 비례합니까? 시간 거리 제곱이 아까 마찰 계수가 아까 시간 거리였어요. 그죠? 근데 보통 제곱으로 나오지 않고 마찰 계수로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허프의 법칙에서는 2도시 인구 규모 대신 상가의 매장 면적에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시간 거리를 적용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반비례하죠. 근데 2가 아니라 따라서 마찰 계수. 마찰 계수가 2면 2승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계산 문제까지 한번 해볼게요. 숙제 드리는 게 아니라 밑에 계산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풀어드릴 때가 내일이랑 비슷하거든요.
아까 문제랑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아래 그림에서 상권에 대한 신규 할인의 이용객 수를 수정하시오. 인구가 5만 명이죠. 맞죠? 그럼 가보세요. 접으세요. 자, 기존의 유인력은 매점 면적이 4,000이고, 2가 거리니까 여기다 2승을 하니까 4가 되죠. 1,000이 되고 유인력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신규 매장은 얼마죠? 9,000이죠. 3이 거리죠. 제곱미가 9죠. 그다음에 1,000대 1,000. 그다음에 50대 50. 반반씩 간다는 거죠. 2분의 1, 2분의 1. 맞나요? 그러면 지금 신규 매장의 이용객 수는 5만 명에서 반이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2만 5천 명.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아예 입지를 끝내버릴게요. 입지를 넘겨보세요. 우리가 입지 파트는 아예 끝내서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185페이지로 가볼게요. 185로 한 다음에 지금 185페이지에 별표가 쳐 있죠. 요거 위주로 가져와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다 5, 6월 빼겠습니다. 지금 186페이지, 184페이지로 185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제가 문제 푼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정책으로 빼버릴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 입지 유형의 소재 위치하고 상품의 종류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갈게요. 입지 유형은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은 소재 위치에 따라서 집심은 집은 모인다, 도심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 같은 경우든지 아니면 기금속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집심이고요. 그 다음에 집재는 동일업종끼리 모여요. 자, 우리가 어디 가시면 유명 가구단지 같은 거 보시죠? 그죠? 가구점이나 공구상, 가구점이나 공구상 같은 거. 그 다음에 산재는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있을 때 흩어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파점이나 세탁소 같은 게 있죠? 세탁소는 이제 무기가 있죠. 여기서 시장 개업을 하게 되면 무기 들고 나가죠. 다리미 지지고. 그 다음에 국부적이라는 것은 따라서 국지적. 그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업종끼리 모이긴 모이는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농기구점은 농사 짓는 거니까 농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구점은 고기 잡는 거니까 어촌에 있다. 국부적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가볼게요. 집심은 그냥이에요. 도심의 입지예요. 배우지 중심지에. 그래서 백화점하고 우리 그 귀금속점이 잘 나오죠. 보석점. 고급이나 대형 이런 게 들어가면 되고, 집재는 동일업종끼리 모여 있는 거죠. 가구점이라든지 공구상. 산재스는 동일업종끼리 모여 있어야 돼요. 좀 분산되어 있어야 돼요. 자파점이나 세탁소 같은 거. 찾았습니까? 국부적 집중성은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업종인데 외곽의 중심지에 입지한다는 거죠. 국부적으로. 그래서 농기구점이나 그 다음에 이런 거 어구점 같은 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에 대한 그냥요 종류 구매 관습이죠. 그래서 상품의 종류인데 구매 관습에 따라서 편의품은 생활 필수품이에요.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일상생활 필수품이고 저차 있죠. 주로 가정용이고 인근 지역이 많습니다. 도심 지역이 없고요. 선매하고 전문을 묶어보세요. 이게 반대로 나왔었는데 선매품점과 전문품점이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매는 이게 고를 선자예요. 그냥입니까? 비교하면서 구매합니까? 전문품은 어떻게 합니까? 명품이니까 구매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죠. 그래서 선매는 거기 보시면 비교하면서 구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중차나 고차, 이 편의품에 비해서는 가격 수준이나 위윤율이 높고 구매 수가 적으며 고객 취미 등에 잘 반영되므로 표준화되기가 어렵죠. 가구 개인마다 틀리잖아요. 그죠? 전문품은 밑줄 쳐보세요.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이게 나오면 선매예요, 전문이에요. 가격이 높은 명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유명품 같은 거. 고차원 중심지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싸니까 구매 결정에 신중을 기하죠. 구매 빈도는 낮고 이윤이 높죠. 이해하셨죠? 프린트 마지막 문제일 겁니다.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는 게 아마 지금 프린트에 남아있는 문제가 22번 하나 남았죠? 찾았죠, 그죠? 이거. 자, 들어갑니다. 아까 자파점 세탁소는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이거 산재성이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196페이지를 좀 해달라고 하세요. 196페이지 가시면은, 넘겨보세요. 가시면, 196페이지 가시면은, 따라보세요. 입지 계수. 이 계산 문제가 뜨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밑에 계산 문제도 풀어드리고 뒤에 있는 계산 문제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얘기해 주세요. 오늘 프린트는 다 풀었죠? 풀었고 다음 주에 정책 파트로 갈 겁니다. 가고 그 나머지 입지 파트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건 제가 나중에 할 테니까 오늘 네일리하고 허프의 계산 문제 있었죠? 그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입지 계수 다음 주에 꼭 해달라고 하세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